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글을 읽고 그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읽고 분석할 글은 청와대 브리핑 중에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라는 글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래서 10월 25일 목요일인데 오후에 이 회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회의를 진행했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NSC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회의를 영문 약자로 표기한 것이지요. 청와대는 이것을 한글로 표기해야 할 겁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청와대가 그래도 대한민국 집행정부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글을 써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NSC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회의를 했다. 그런데 이름이 동일하죠.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회의. 과연 국가안보실장이 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국가안보실 차장이 2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의 차장 2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국가안보실의 회의 내내 그쪽 업무의 회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자가 또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을 모두 합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하는 회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외교부 2차관 1명. 이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온 것이 아니고 2차관이 왔다 하는 것도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런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모였는가 하는 것은 보았고 무엇을 의논하였는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한미 국방당국 간의 안보협의회, 영문 약자로 SCM이라고 하는 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안보협의회 회의는 2018년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국방당국 간의 회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당국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일은 대한민국 국방당국이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국방당국이 하는 협의회에 가는 그 일을 국가안보회 상임위원회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해 있는 계통이라든지 또 처리하는 일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 다음에 내내 이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공조 등 한미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빼놓고 이번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이번 회의는 정의용 위원장이 진행하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한없이 길어지는 것도 머리 나쁜 행정부, 머리 나쁜 정부의 특성이죠. 어떻든 이 회의에서 다음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누구하고? 미국하고 아니면 한국에서만 이런 것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찾아내야 하겠죠. 우선 남북 군사 분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합의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이 문장의 전단에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 태세는 더욱 공고히, 더욱 튼튼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한편,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러면은 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우선 첫째,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공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측과의 관계는 서로 정반대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조를 한다. 공조는 함께 기꺼이 나서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반대다. 그러면 미국 측이 공조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공조라는 것은 미국 측에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공조라고 쓰는 것은 국민에게 이것을 공시한 바에는 거짓을 알린 것이 되죠.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조 부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가령 그런 것을 협조를 부탁하면 협조가 될 것인가?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행을 위한 공조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쓰는 그것을 줄여서 쓰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조 부탁 말고 또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공조 등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을 공조가 안 된다고 했죠. 반대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과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면 미국이 방해를 받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방해를 받는데 협조해달라. 뜻이 다른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지지해달라. 이것이 협조 부탁인데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을 찾겠다. 그러면 한미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자기 생각만을 한 것이 되겠죠. 한미 간의 협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상대방과 뜻이 다른데 상대가 협력을 한다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고 양보가 될 겁니다. 양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양해를 얻어낼 방안, 미국이 자기의 뜻을 꺾도록 할 방안,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할 방안,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국이 무엇인가를 포기한다. 그것은 공짜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남과 거래를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를 해주면 그 상대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받고 포기를 해주는 것이지 일단 포기해주고 그 다음에 받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상술, 실패하는 상술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이라는, 즉 미국의 양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바르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하는 등 미국의 양해를 얻어낼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꿔야 하겠죠. 그렇다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미국 측이 그런 것을 원할 리도 없고 결국 문재인 청와대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기관에 있는 국민들이나 기타 전문성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브리핑을 보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죠. 첫째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조 부탁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부탁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양해를 얻어낸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얻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 미치는가? 이행을 위한 공조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러한 문건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지금 현재는 그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이것이 2018년 9월 19일에 정해진 그 명칭입니다. 그런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사 분야 또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행위하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집행정부로서 행위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행이 된, 실행된 그 남북회담 이런 것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는 문재인과 문재인 집단 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그 제1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조 1항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선언, 1조 1항의 선언의 1조 1항으로 인하여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고 하는 위법한 그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는 이 행위,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재인과 문재인 집단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가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그가 평양을 가더라도, 또 그의 명령으로 남북의 그 군사 담당자, 군 담당자가 만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군을 해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 아무리 독재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독재자는 반드시 타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는 이 명칭,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죠. 이 이행 합의서라는 것은 판문점 선언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평양 공동선언 1조 1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 4월 27일에는 없었죠. 2018년 9월 19일에 비로소 체결을 한 이행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문점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번번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이 평양 공동선언이 김정은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가 문재인의 수법을 이미 터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문재인이 또다시 재발등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행 합의서가 따라 붙는다고 하면 뒤에서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헌법에 만일
대통령은 40세 이상인 자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밖에서 다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은 남성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헌법 이행서다. 이행법률이다. 이렇게 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관계를 뒤집어서 가장 먼저 만든 그 기본 선언을 후에 만든 다른 문서를 붙여서 변경하는 행위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정은과 문재인 둘은 여기에 공동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체결한 것이다. 9월 19일에.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판문점 선언 이행 합의서라고 붙였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에서는 그런 것을 넣은 적도 없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공동선언 1조 1항에서 위헌위법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평양 공동선언 자체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로 문재인과 문재인 집단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에 선언을 했죠. 그리고 현재 국회에 그 동의 요청이 된 것은 바로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그것입니다. 그런데 평양 공동선언은 9월 19일에 했죠. 이 평양 공동선언을 하면서 앞에서 보았듯이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판문점 선언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게다가 평양 공동선언도 또 판문점 선언의 이행 합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 청와대에서 바로 이 자기들이 그 셀프 비준을 할 그때 평양 공동선언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그 관계는 이행합의서 관계다. 군사분야 합의서, 남북군사합의서도 판문점 선언과 이행합의서 관계다. 이렇게 밝힌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9월 19일에 이 판문점 선언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9월 19일에 판문점 선언은 다시 말해서 평양에서 했던 그 평양 공동선언 때문에 바뀌었고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라는 것을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것이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 군사 합의서가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선언서로 되어버립니다. 이번에는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 군사합의서가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그 버스를 타고 판문점 선언 속에 들어간 것이죠. 세 개가 합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그 속에 평양 공동선언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동그라미를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라고 해두고 그 속에 있는 동그라미를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합시다. 그 평양 공동선언 안에 또다시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남북 군사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겠죠.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9일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은 큰 동그라미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이 되면 판문점 선언이라는 큰 동그라미 속에 좀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그 속에 더 작은 동그라미가 있다. 두 개는 다르다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현재 문재인과 김정은이 알고 인정하는 판문점 선언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국회가 동의 요청된 그 판문점 선언에 동의를 해주게 되면 문재인과 김정은은 9월 19일의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일 바깥 껍질만 보면 같게 보이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지금 9월 19일을 지난 지금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4월 27일의 다시 말해서 남한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은 없다. 9월 19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만 있다.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판문점 선언을 북한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준해갖고 이것을 유효하게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과 문재인 집단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가 또 하나 생긴 것이죠. 남북관계 발전법의 허용 범위 밖에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을 안락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4월 27일 문재인의 그것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쪽에서 주도했다는 면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4월 27일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이 9월 19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으로 바뀌었고 그것을 한 것이 바로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평양에 가서 그 두 사람이 한 평양 공동선언이고 이 평양 공동선언의 1조 1항에 들어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것도 평양에서 체결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합체해버렸다 하나로. 그러면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북 군사 합의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를 중심축으로 해서 4월 27일까지 역순으로 모두 한 코에 꿰어버렸다. 이 3개가 하나가 되면서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결국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당한 거죠. 최초 판문점 선언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생각해서 그 영향으로 좀 어느 정도는 거기에도 군사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돈 주겠다.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평양에 가더니 처참하게 당하고 말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잔꾀를 부리는 데 있어서도 김정은보다 하수다, 발밑에 있다. 이것을 또다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으로 바꾸는데 같이 둘이서 힘을 합해서 그런 결과를 낸 것이, 문재인이 그것을 알고 했다면 그런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일 문재인이 그것을 모르고 했다. 그러면 문재인은 김정은의 손에 놀아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소위 좌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 그것을 지지하는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 그들은 대한민국을 죽여서 김정은에게 바치는,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혹은 대한민국의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게 되는 이러한 선택, 이러한 일처리에 찬성하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그 회의에서 두 번째 의제는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서 그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 전략 지침을 어떻게 발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문재인이 국정계획을 변경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보 환경 변화와 현 정부의 안보 분야 국정 기조, 여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게 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보 환경 변화가 무엇인가? 문재인의 국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에 앞으로 이렇게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 앞으로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던 그런 국정계획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그 동그라미 세 개가 겹쳐 있는 거기에 맞춰서 바꾸겠다고 한 것이 사실은 이번에 이 국가안보 전략 지침을 새로 내게 된 그 내용을 바꿔서 넣게 된 그 주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말하는 이 안보 환경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2018년 10월 26일 동아일보에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판문점 선언 등 안보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바로 이 안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국정계획을 변경하고 또 국가안보 전략 지침도 바꾼다고 한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판문점 선언으로 바뀌었다. 이 판문점 선언은 물론 9월 19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안락사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이 국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안보 분야 국정 기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아일보 2018년 10월 26일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 셋째 군사적 신뢰 구축,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안보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첫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목표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비무장지대에서 비무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그것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평화입니다. VOA 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니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평화가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그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그 인구의 상당수, 지난번에 그 매티스 장관이 그 피해자가 사상자 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장사정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는 상태의 평화입니다. 물론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한은 무엇을 하는가? 남한은 비핵화를 합니다. 군비 축소를 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비핵화를 하고 있고 군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할 겁니다. 그 내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문재인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번영을 이야기했습니다. 번영.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남한,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없죠. 남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남한이라고 쓰는 것이죠.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고 하고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81달러라고 합니다. 같이 번영해야 하겠죠. 한민족이니까. 그러면 남한이 똑같이는 아니고 조금 양보해서 거의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641달러가 되고 북한은 15,640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번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달러 국민소득이 15,641달러가 되면서 번영하는 한반도는 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안보 목표 가운데 첫 번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보 목표, 그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군사적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선거 때 몰랐죠. 그가 하는 말을 말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찬성할 만한 것인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가 반대할 만한 말을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이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번번이 뜻이 다른 것이죠. 이 경우에도 군사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군사가 움직여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군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군사적 지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 그것이 무엇일까? 군이 죽어야 평화가 오겠죠. 이것이 그 진짜 뜻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군의 지원은 죽어주는 겁니다. 군사 분야 약화시키기,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6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었고 북한과 문본을 교환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제 보면 그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셀프 비준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까지 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셀프 비준을 최근에서야 했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이행은 해버렸습니다. 무슨 계약서를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되게 하기 전에 먼저 이행을 합니까? 내 거 먼저 주고 보는 것이죠. 상대방으로부터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결심이 이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군은 뒤로 물러나고 다 끝냈죠. 일단 먼저 갖다 바쳤다. 이렇게 풀이하면 간단할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백승주 의원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합의서 6항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한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 청와대 정부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 갖다 바치려고 해서 바친 것도 아닐 것 같죠. 그냥 무식한 삼류여서, 대책 없는 삼류여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국민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사적 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군대를 뒤로 빼고 우리 군의 CCTV를 끄고 눈 가리고 이런 것들, 그것이 군사적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 국민들과는 국어가 서로 국어로 그 뜻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을 해야 하겠죠. 지금 무기를 들고 설치는 것은 북측입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을 북침하겠다고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국민이 모여서 북침하자고 성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통일전쟁으로 남침을 해서 남한을 가져가야 한다고 그들은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군사적 신뢰 구축을 이야기하는 문재인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믿습니다. 못 믿을 것은 남한과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이 믿을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항상 그가 연설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는 믿을 수 있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정확히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겠는데 논증을 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믿을 수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북한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한테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총을 겨누고 있어도 된다. 핵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믿지 못한다. 북한이 믿지 못하는 남한과 미국은 먼저 총을 내려놓고 빈손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느냐? 북한을 의심도 하지 말아라. 북한을 감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인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을 공격할 것을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할 것을 전제로 한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만에 하나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해놓는다는 의미는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고 의심한다는 의미이고, 그런 의심이 있는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대략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발표한 선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인터뷰라든지 각종 기사라든지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목표라는 것의 그 내용들인 것이죠. 물론 더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CVID,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현재는 계속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면은 지레짐작으로 그러면은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되겠구나라고 하면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도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거기에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심리인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무엇인가? 물론 대한민국은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국은 핵이 있죠. 대한민국에 들렀다 가는 전략자산, 그것은 핵과 관련이 있죠. 이것이 먼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남한이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완전히 미군이 없어지고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심지어
설령 북한이 먼저 치더라도 절대로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을 때, 이것은 이번 그 선언문에 있죠. 맞아도 무력을 쓰면 안 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있는 순간이고, 그것이 다 되었을 때 북한은 활용점정을 하겠다 이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때 북한 비핵화하면은 완성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은 안 움직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만 다 무장해제하고 벗어 던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북한 비핵화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부정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이제 찬성과 반대를 나눠봅시다. 대북 제재, 찬성이냐 반대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좀 완화하자, 뭐 하자 하는 것은 그냥 반대인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전 세계가 이것을 비판하고 시급하게 북한 인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감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찬성이냐 반대냐? 역시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문장, 그 말, 거기에 자기 자신의 상식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풀이하는 결과하고, 실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지금 내놓고 협약을 체결하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든 또 지금 현재 여당을 지지하고 있든 상관없이 현실을 봐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군이 눈을 가리자고 하는 평화와 현실과 그 말이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현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좌우됩니다. 말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사람을 살해할 때 아름답게 그리고 그 장면을 음악을 깔아서 볼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편들어서 국회에게 같이 재촉을 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언론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비준동의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9월 19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알았다면 그에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몰랐다면 그 멍청한 짓을 한 데 대해서 또 책임을 지워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민국의 안락사 매뉴얼에 과연 동의를 해서 되겠는가?
설령 한겨레 신문이라고 해서 설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열렬히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될 리가 없죠. 이것은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김정은과 우리라고 느낍니까? 그 누구도 김정은은 우리가 아니고 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먹히느냐, 그런 문제인 것이지요. 판문점 선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에게 맡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김정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다음으로 국정계획을 변경해서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 게다가 무엇 때문에 국정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인지, 혹시 그것이 지금까지 번번이 인질범에게 잡혀있는 인질이 그 신문 들고 사진 찍듯이 그러한 짓을 번번이 했던 정부여서 또 이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증명하는 공시행위로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정부는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하겠죠.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선인장을 사랑해서 선인장을 껴안고 점점 더 사랑해서 점점 더 세게 껴안고 그래서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사랑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면 선인장이 아니라 판에 30cm짜리 쇠못이 빼곡히 박혀있는 그런 판을, 그런 기둥을 껴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겠죠. 역시 그 선인장을 안고 있는 아이처럼 행복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정부에 있는 그 일당들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이 같이 죽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통령인 공무원, 청와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실은 헌법상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들은,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죠. 그들이 거기에서 바로 그 기관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죽어가게 됩니다. 두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과잉 활성화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종종 벌이고 또 이렇게 자신을 공양하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에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우리 국민들은 그런 무리들을 광신도로 취급을 하죠. 혹시 그 선인장을 껴안고 죽어가는 아이가
그 뒤에 5천만이 있으면 5천만을 그 친구 삼아 갈 수 있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심보인 것일까? 맨 처음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의 스토리는 아름답다는 말 그 영역에서 항상 배제시키는 편이어서 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른 사례로 예로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브리핑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 부족, 가장 큰 적인 김정은과의 대결에서 그가 어떻게 형편없이 뺏기고 패배하고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